첫째, 불가환원적 복잡성. 미국의 생화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마이클 비이에 의하면 세포 내 구조는 마치 쥐더처럼 많은 부품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작동한다고 합니다. 점진적 돌연변이로 복잡한 생물 구조가 생겼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확률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거죠. 주류 학계에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유전적 재활용과 공진화를 가정하여 단계적 진화 역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그 복잡한 과정의 구체적 증명은 미흡한 실정인 것이죠. 둘째, 화석 기록의 간극.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미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가 동료인 나이스 엘드리지와 함께 화석 연구를 바탕으로 내놓은 이론이 있습니다. 단속 평형설. 추격하자면 화석은 점진적 진화 대신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말이죠. 그리고 점진적 진화론의 약점으로 중간 형태의 화석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메가테리움은 사라졌고 나무늘보는 살아남았다. 그 틈새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조세나 틱타일리 그리고 아칸토스테가나 이크티오스테가 같은 화석들도 엄격히 말해서 중간 화석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지 확증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배운 교과 내용 전부가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생명기원의 미스터리. 진화론은 처음부터 미천없이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시작했죠. 생명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없이 무작정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학제적 연구 분야인 에이바이오제네시스에서 다윈파의 새로운 장사 아이템을 제공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RNA 세계 가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유기물질들이 발생했으며 또 그것이 RNA로 합성되고 그 RNA가 스스로를 복제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재현하거나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에선 우기물에서 생명체의 기본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고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든 운석에서 유기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혹자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해 열수구 같은 데서 유기물이 합성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실험을 통해 관찰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발견들은 생명의 재료를 찾은 것일 뿐이지 무생물이 생명체로 넘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밝혀낸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찾아야 할 퍼즐 조각이 몇 개나 남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게 진화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한편의 공상소설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넷째, 정보이론의 도전.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DNA란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염기 서열이 고도로 조직화된 정보 시스템입니다. 무려 30억 개나 되는 글자로 군더더기 없이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말이죠. 아울러 정보란 의도나 지능 없이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무작위 과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누구누구 말 맞다나 그것은 폭풍 속에서 책 한 권이 절로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섯째, 종래 변이의 한계. 진화론은 작은 변화가 쌓여 새로운 종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시 진화로부터의 거시 진화란 것입니다. 그러나 초파리 실험은 극히 단편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실험적 검증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박테리아는 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로 변하나요? 치와와를 아무리 품종기랑 한들 그것이 맥켄지벨리 늑대가 되겠습니까?
누구누구 말처럼 미시진 않은 보이지만 거시진 않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이 정론입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참고로 다윈은 살아생전에 지적으로 매우 정직했으며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진화설을 신봉하는 광신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선 창조론 쪽의 주장이 더 일리 있고 매혹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당시 온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특히 종교계,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죠. 종의 기원은 과학이란 이름 하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믿음을 근본부터 극구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신성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그건 한 100년 전만 같았어도 전부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 붙여야 마땅한 일이었죠.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은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앙숙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상극이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기독교와 카톨릭 등을 믿는 진화론자들이 있고 양 진영에서 서로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얘기죠. 진화론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생명이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꼭 입 밖으로 니캉네캉하지 않더라도 진화론은 그 자체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학문입니다. 다윈파와 야훼파가 최초로 맞다이를 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렸던 이른바 옥스퍼드 대토론회란 것입니다. 다윈파 진영에서는 다윈의 불도그라고 불릴 만큼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가 앞장섰고 그 뒤로는 다윈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 유명한 식물학자인 조셉 달턴 후커 같은 사람들이 포진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훼파 진영에서는 옥스퍼드 대학 성공회의 주교이자 뛰어난 웅변가로 이름난 세뮤얼 윌버포스가 선두했었고 그 뒤에서는 놀랍게도 찰스 다윈과 동선했었던 비글로의 선장 로버트 피츠로이가 따랐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도록 도운 사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을 지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야훼파가 깨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다윈파에게는 과학적 논리라는 절대 병기가 있었지만 야훼파는 그저 종교적 권위와 믿음만으로 무장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한 논리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던지 급기야 세뮤얼 주교가 헉슬리를 향해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고 전해지죠. If you are descended from an ape, is it on your grandfather's side or your grandmother's side? 헉슬리는 침착하게 이랬다고 합니다. I have no reason to be ashamed of having an ape for a grandfather.
If there were an ancestor whom I should feel shame in recalling, it would rather be a man of restless and versatile intellect, who, not content with an equivocal success in his own sphere of activity, goes out of his way to get into trouble by meddling with matters with which he has no real concern. 헉슬리와 주교 사이의 설전은 헉슬리의 아들 레너드 헉슬리가 쓴 아버지의 전기에 쓰여 있습니다. 받침 하나까지 그대로 옮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걸 또 제가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의역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곳으로 야훼파가 무너지거나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때보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야훼파는 과학에 힘입어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창조과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주류 과학계는 여전히 창조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